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요즘 세상이 훨씬 풍족해 보이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203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다. 이건 단순히 젊은이들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6, 7대 세대가 지금도 불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 3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왔습니다. 그 돈이 서민 주머니로 곧장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돈은 항상 신용도가 높고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빚만 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오후, 동네 노인정 앞 벤치에 김영수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얇아진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뱉었죠. 이상하네. 평생을 벌고 아껴서 모았는데 왜 지금은 통장이 이렇게 비어있지? 옆에 있던 박선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수 씨. 요즘은 장 보러 나가면 10,000원어치도 장바구니 한 귀퉁이를 못 채우겠어요. 예전엔 은행에 돈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불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푸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 모두가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언젠가 여유로운 노후가 올 거라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은행에 넣으면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10%가 넘는 금리가 매년 돈을 불려줬고 재형저축은 30%가 넘는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모았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했죠. 예를 들어 1985년에 1천만 원을 재형저축에 넣었다면 10년 후엔 원금의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금리와 시간이 우리 편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2%대에 머물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예전처럼 그냥 넣어두면 불어난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 3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서민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주머니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신용도 높은 사람만 더 싸게, 더 많이 빌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빚을 지게 되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부를 쌓은 방식 중 가장 큰 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자산이 불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34%, 일본은 38%인데 비해 우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말은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의 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산이 한쪽에만 몰리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돈이 안 흘러갑니다. 결국 청년층은 창업할 기회를 잃고 우리 세대 역시 부동산 가격 변동에 휘둘리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뉴스에서 한국인 평균 자산 2억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부자인데 나만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실제로 절반의 사람들은 자산이 1억 원도 안 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건 위험합니다. 중위값을 알면 목표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이 아니라 1억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 원칙은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 직전에 퇴직금을 전부 주식 코인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일부는 달러, 금, 안정적인 채권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연 57%의 안정적인 수익률도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하면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손실이 큰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든 생활비를 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은 작게 실패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액 투자, 부업, 취미를 통한 수익화 등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큰 위기에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땐 금리가 높아 돈이 스스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에 돈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떤 공부와 준비를 하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벤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못 벌어. 우리가 가진 진짜 재산은 지금 이 순간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경제는 숫자 싸움 같지만 사실은 시간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단단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만 6천 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 한 벌이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에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카톡만 열어봐도 친구들 여행 자랑이 줄줄이 뜹니다. 동창 미정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베트남 다낭 바닷가에서 찍은 걸로 바꿔놨고, 선희는 괌 리조트에서 손주랑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언제 다녀온 거야? 하고 물으면 추석 때 애들이랑 같이 다녀왔지. 호텔이랑 비행기 전부 예약해 주더라니까. 하면서 싱글벙글 목소리 속에 은근한 자랑이 묻어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카톡 상태 메시지에 올해만 가족여행 3번째라고 써놓고 고급 호텔 조식 사진을 매일같이 올립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은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이 정말 웃음만 남겼을까요? 오늘은 왜 요즘 부모들이 가족여행을 절대 안 가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젠 가족끼리 해외 한번 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신 안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자녀들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도와 관심사가 다르고 쉬고 싶은 타이밍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같이 간 건데 대화도 없이 각자 논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세대 차이,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체력 차이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맞물릴 때 함께 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유선희 씨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작년에 완전히 일을 접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언젠가는 하고 미뤄둔 여행. 그 기회가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가 동유럽 가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 해외 좀 다녀오셔야죠. 놀랍고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늘 바빠서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선희 씨는 내심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한 번쯤은 해외란 데를 나가봐야지. 하지만 막상 출발을 앞두고 받은 일정표는 생각보다 숨가빴습니다. 아침 7시에 조식을 먹고 바로 나가 관광지 5곳을 도는 계획. 점심은 이동 중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는 또 새로운 도시로 이동. 선희 씨는 살짝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녀도 괜찮을까? 나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칠순 넘으신 분들도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 하신다니까요. 엄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중간에 쉴 수 있는 카페나 공원도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준비는 온전히 자식들의 몫이었고 선희 씨는 단지 그 안에 초대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국 날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커플룩을 입고 손에 여행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회색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는 저희랑 좀 떨어졌어요. 창가 좌석이 없어서요. 도착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선희 씨는 혼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영화를 보며 웃었고 그녀는 복도 쪽 좌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구나. 도착한 도시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너무 빨랐습니다. 자식들은 미리 계획해둔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즐거워했지만 선희 씨는 자꾸만 두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숨을 고르며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찍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선희 씨는 그 틈에 짐을 맡아 들거나 한쪽에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도 찍어드릴게요. 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 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했습니다. 사진첩엔 자식들만 가득했고 그녀는 카메라 너머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 어머님이 계산해 주실 수 있죠?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신 날이니까요. 선희 씨는 말없이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주인공이면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들과 며느리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엔 둘이 오는 게 낫겠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 그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다음 여행은 진짜 우리끼리만 가자. 그 말을 듣고 선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에는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귀국 후 아들은 다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일본으로 가요. 가까우니까 덜 힘들 거예요. 숙소는 우리가 잡을게요. 근데 숙박비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선희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본 좋지. 그런데 그때 나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네. 다음엔 너희 둘이 편하게 다녀와. 그 말에는 확고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여행할 거야. 그 후 선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글을 쓰는 친구들과 2박 3일의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일정이 없어도 되는 여행. 식당에서 오래 앉아도 눈치 보지 않고 누가 어디 가자고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시간. 그녀는 여행지의 한 찻집에서 엽서를 꺼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발맞춰 걸어줄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자식과의 여행이 늘 감동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걸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누구와 떠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의 정순 할머니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몇 년 전에 잃고 난 후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있고 그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의 큰딸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면 되지.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찾아와서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정말 좋은 호텔 예약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관광지도 다 찾아봤고요. 엄마도 가서 즐기면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엄마도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죠.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할머니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리듬과 생활 패턴이 깨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 여행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나는 집이 더 편하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말에 실망했고 큰딸은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왜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막내딸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가게 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차분한 태도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막내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여행 같이 가기로 했다. 자식들은 환호하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자식들이 모두 도맡아 했고 할머니는 그저 짐을 싸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정순 할머니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고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진행되면서 손주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들의 활발한 행동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 손녀들이 호텔 방에서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얘들아, 조금 조용히 해라. 할머니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큰딸이 나서서 아이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아이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애들이 이러는 걸 좀 막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건 견디기 힘들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관광지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꾸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사진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랑 사진 찍자. 아들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할 거면 나 혼자 돌아다니겠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쳐서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 견디기 힘들다. 너희들도 그걸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손주들과의 갈등이 조금 가라앉은 후 이번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후에 우리 다 같이 산책할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 있을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큰딸이 나섰습니다. 엄마,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왜 자꾸 빠지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막내딸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 같이 가야 추억도 남고 좋죠.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정말 피곤하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실망했고 결국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큰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가족들은 각자의 자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엄마는 뭐 하고 싶으세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쉴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가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해변에 가서 산책해요. 엄마도 바다 보면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큰딸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쉬고 싶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막내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방에서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꾸나. 그 후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일정을 소화하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행이 끝날 즈음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와보길 정말 잘했구나. 자식들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과의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앞으로도 자식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부분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가족의 풍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숙한 어른 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 새로운 관계는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의 대화는 어릴 적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사회적인 이슈, 서로의 꿈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가족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손주들이 생기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며 더욱 풍부한 가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식들이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행복입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족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안정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큰 의미와 기쁨을 줍니다. 이 시간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로서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